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경향신문 1면입니다. 산업장관 빈손 귀국 관세 협상 평행선이다. 라는 거죠. 어제 이 한미 관세 협상차 미국에 갔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관세 협상 평행선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지금 명확하게 다 공개가 된 상황이죠.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거 직접 일본처럼 직접 투자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3,500억 달러 직접 투자하면 3,500억 달러가 외환 보유액 80%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위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시한 바가 바로 이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화, 양국의 이 통화를 있는 그 말 그대로 맞바꾸는 거죠. 스와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를 맞바꾸는 교환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외환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와 상시적인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목대로 평행선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양국 관세 협상 어떻게 보면 더 직접 투자를 하니 많이 삿바 싸움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와중에 터진 게 바로 지금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였었던 거죠. 관련해서 어제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 구금 사태 유감입니다. 재발은 없을 겁니다. 라고 지금 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직접 방한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바로 다음 단계 2인자가 직접 한국을 와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미국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거 수습하고자 지금 온 걸로 보이는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뜬 속보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해외 기업 투자 위축 원치 않는다. 미국인들, 이 숙련공들 들어와서 미국인들을 미국에서 좀 훈련을 시켜주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기업에서 미국으로 숙련공 보내고 싶어도 이렇게 구금 사태가 있었던 만큼 무서워서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우리 갇힌 동물 된 듯 이러다 미치나 싶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한 얘기냐? 미국에 구금됐었던 30대 엔지니어 단독 인터뷰를 서울신문이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볼까요? 부제 1.5평방에 창문이 있어도 햇빛이 안 들더라. 그리고 물통 속에 벌레들이 둥둥 떠 있었고요. 식사는 거의 개밥 같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해서 유감 표명을 했지만 과연 어떤 숙련공이 또 미국에 직접 가서 미국의 이 사람들 좀 가르치도록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느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신뢰가 쌓기는 참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건데 한미 간의 신뢰를 어떻게 다잡을지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한국 1인당 GDP 올해 대만에 추월당한다라는 거죠.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 대만에 추월당한다. 근데 여기 같이 볼까요? 전망 현실화되면 22년 만에 재역전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22년 전에 2003년에는 우리가 대만을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쭉 22년 동안 계속 우리가 대만을 앞섰었는데 이번에 이게 역전된다라는 거죠. 이 그래프 같이 볼까요? 보면 2023년 지금 파란색이 파란색이 한국이고요. 빨간색이 대만입니다. 그런데 2023년, 4년, 5년 가면서 역전되죠. 빨강이 파랑 위로 올라갑니다. 대만이 한국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2026년이 되면 대만은 아예 4만 달러대로 들어선다라는 거죠. 네, 22년 만에 재역전이다. 대만이 잘한 건지 우리가 못한 건지 알 수 없긴 합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한 번 순위를 내주면 다시 되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점.
긴장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승차권 사는 곳이라는 얘기가 눈에 딱 들어오죠. 여기 보면 알림판 쭉 나와 있고 뭐라고 써져 있느냐. 2025년 추석 연휴 승차권 이 예매 안내문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제 올해 추석 이 KTX 추석 연휴 승차권이 이 예매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늘 내일 상간에는 교통 약자들을 대상으로 예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레부터 17일, 18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승차권 예매가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칼로 물베기입니다. 칼로 물베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한데 기사 같이 보시죠. 싸우면서 친해져 민주당 투톱 악수 당정대 휴일 회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사진 같이 보실까요? 어제 저녁 당정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만찬을 좀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주인공은 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두 사람 반갑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을 지금 보십니다. 네, 여야 합의 문제로 사실 투톱 갈등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다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분위기 어땠는지 잠깐 가서 볼까요? 그분은 형제가 다 싸우는 게 아니고 뭐야? 앉으세요. 티격태격 거야 지금. 아니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뭐 티격태격 뭐지 이게 또 하고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위험한 거라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면 위험한 거야 이게. 부부 싸움 안 해요 그러면은 그 부부 위험한 거야. 네, 칼로 물베기 부부 싸움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 아유 별거 아니에요. 형제간에도 부부간에도 원래 다 싸우고 그러는 거죠. 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지금 칼로 물뱉다라는 건데 김진욱 대변인님, 칼로 물베고 이제 끝난 겁니까? 그러면 어제 그 김민석 총리가 이제 주재한 네. 회동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은 완벽히 봉합이 되었다. 뭐 오히려 봉합 이전에 보다 더 단단해진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본다면 어제의 자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오히려 완벽히 봉합이 됐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더 단단해졌다. 그런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사실 지금 부부싸움에도 예를 들었는데 이 윤 의원님, 윤주진 위원님. 부부싸움도 사실 한 번 하면 칼로 물베기인데 보통 부부싸움이 커지는 게 똑같은 문제가 자꾸 걸릴 때 부부싸움이 또 그래 왜 또 얘기했잖아가 되면 부부싸움이 커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부싸움 계속하면요. 이제 사주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칼로 물을 벤 건지 네. 칼로 두부를 벤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좀 컸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뭔가 머쓱해요. 예,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좀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정청래 대표 표정이 아주 애매합니다. 화기애매하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앙금은 분명히 남아 있고요. 뭐냐 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분노가 씻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지금 다 협의해서 다 상의해서 협상해 왔는데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권위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속으로 미안한 거죠. 예, 본인이 분명히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봉합이 됐다고 하지만 안에 상처는 여전히 좀 피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기애애가 아니라 화기애매한 분위기라고 나는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웃음이 좀 머쓱하지 않느냐. 진짜 자연스러운 자리면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화기애매한 자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분명한 거는 어제 그 만찬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만찬이 있기 한 2-3시간 전에 정청래 대표도 SNS에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같이 보시죠.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한테 있는 겁니다. 당정되는 완전한 내란 종식, 이 정부의 성공, 요 한 방향을 보고 찰떡같이 뭉쳐서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최종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우리 원팀 원보이스로 갑시다. 라고 했고 정청래 대표가 이 글을 올리기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심기일전에서 내란 종식 그리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사람 다 뭔가 수습, 봉합하는 국면으로 뜻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이 수습하고 봉합하는 최종 방점을 찍는 자리가 어제 저녁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제 저녁 만찬 자리 아까 말씀하셨죠. 주최한 사람이 김민석 국무총리였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칼로 물베는 모습 살짝 같이 직접 보셨죠. 근데 그 물베기 전후에 요런 얘기도 오갔다고 그래요. 다시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악수가 어색하잖아. 너무 이상해. 악수가 어색하잖아. 형이 가운데 서봐. 됐어. 그러니까 이상해. 위치가 괜찮은 거야? 아니, 가끔 싸워야 되겠다. 네, 처음에 이 만찬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형이 좀 가운데 서봐라고 여기서 말하는 형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얘기합니다. 총리가 가운데 서고 그리고 같이 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총리가 가운데 서고 양옆으로 정청래 대표랑 김병기 원내대표 좀 서봐요라고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양옆에 서서 악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이거 회동 만든 거 이거 우상호 수석의 지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강훈식 비서실장 이거 총리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얘기가 오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자리는 김진욱 대변인님. 이 그림은 이 만찬 자리는 김민석 총리가 만든 거다. 근데 보통 행정부 2인자인 총리가 당의 투톱의 갈등에까지는 사실 잘 개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이번 사안은 당 내에서에만 문제가 아니다. 특히 특검법 관련돼서는 당정대 이 모두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법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야의 합의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정부 조직법하고 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맞바꾼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 그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그 총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정대의 중재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직전 주에 있었던 그 당정대 협의에서 우상호 수석하고 저희 정청래 대표의 설전이 있었다라는 기사도 네. 나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 당정대의 그 어떤 이 공고함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이제 또 정기국회에 그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이제 그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직전 날 모든 부분들을 마무리해서 봉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었던 정무적인 부분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의 요 갈등 여야 합의 문제, 뭐 특검이라던가 이 특검 개정안 그리고 이 조직 개편안 이 정부도 같이 관련이 돼 있는 사안으로 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좀 나선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아까 저희가 직접 당사자들인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올린 SNS를 보긴 했습니다만 그냥 또 두면 서로 우리 분골 쇄신할게요. 뭐 원팀 원보이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최고위 열리면 최고위에서 서로 웃고 악수하고 그러면서 또 스무스하게 그야말로 칼로 물베기처럼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일요일 저녁에 만찬 자리가 지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윤주진 의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여야 합의 문제나 뭐 검찰 개혁에 약간 주장이 강했던 정청래 대표 대신에 쉽게 얘기해서 김민석 총리 키우기의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은 아니야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가뭄도 있었고 네. 홍수도 있었고 군 총기 사고 그리고 조지아 구금 사태 여러 가지 국가적 난제들이 겹쳤는데 유독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김민석 총리죠. 아니 강훈식 비서실장조차도 뭐 한 라인 만들었다고 본인 홍보를 잘했거든요. 미국도 가고 총리는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아마 본인이 야 기회는 이때다. 내가 이제 나설 때다. 그래서 이제 이 만찬을 좀 주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부부가 너무 싸우면 시어머니나 장모님이 나서서 화해를 주선하듯이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지금 이 국정, 그러니까 행정부의 대통령의 바로 다음 가는 2인자로서의 그런 비중과 입지는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총리의 모습인지 좀 애매하고요.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슬슬 몸풀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그런 의심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 지금 말씀은 사실 그동안 살짝 좀 이 국민들 시야에서 공개적인 시야에서 물론 이제 뭐 많은 일들이 굉장히 바쁜 일들을 했겠습니다만 국민들 시야에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보였던 총리인 만큼 뭔가 이번에 좀 이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하는 면이 있고 어쨌거나 향후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생각해서 뭔가 자리를 만든 게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윤주진 위원님 말씀은 본인이 자리를 자처해서 좀 만든 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김준욱 대변인님 이게 본인이 자리를 직접 만든 거다라고 하면 어떤 김민석 총리의 자체 뭐 내화분의 뇌물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또 강훈식 비서실장 총리님 지혜입니다. 형이 가운데 서세요 또 그랬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메이드 바이 이재명 대통령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면 어쨌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좀 전에 저기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존재감이 안 보였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 정부의 2인자인 총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난주가 어떤 주간이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주간입니다. 그러면 오롯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2인자인 김민석 총리의 역할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대통령을 가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굉장히 조심하고 노력한 게 아닐까. 지금 김민석 총리가 요즘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이 10월 말에 있을 다음 달에 있을 에이펙 그 회담을 네.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뒤에서 꼼꼼하게 챙기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김민석 총리가 이 지금 어제 자리를 만든 것도 대통령이 지금 가장 불편하게 생각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당정대의 화합의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낸 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 스스로 만들어냈든 아니면 강훈식 비서실장의 얘기처럼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제의 자리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만들어진 자리였고 아주 효과는 만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도로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만들어진 게 굉장히 시의적절했고 타이밍이 너무 딱 좋았다. 효과 만점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죠. 이거 이 자리 누가 만든 거예요? 우상호 수석이 지혜입니까? 우상호 수석이 만든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훈식 실장이 총리님이 만든 거예요. 총리님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김민석 총리는 또 사실 우리도 봤을 때 우상호 수석이 또 살짝 머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상호 수석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사님도 좀 참으시죠. 우리 이제 일단 도민들 이 얘기 듣는데 세 분- 좋은 얘기라서요. 한 가지 먼저.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네. 네, 저 대통령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오늘은 자리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어서 꼭 강원도 입장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우상호 수석이 저 보자마자 하여튼 그게 1번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우상호 수석 보고 하라 그럴 걸 그랬어요.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는 금요일이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로 타운홀 미팅을 하러 갔었던 바로 그 자리였었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지사가 계속 저 얘기 좀 손을 들었는데 그거 가만히 있어요. 요거 국민들 얘기 듣는 자리입니다라고 일단 제지를 좀 당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존에 과거에는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는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왜 하필이면 김진태 지사만 입틀막을 하느냐. 좀 노골적인 저는 사전 선거운동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에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사실은 첫 번째 정치 시험대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꼭 가져왔으면 하는 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니면 뭐 강원지사, 충남지사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현직 지사의 입을 막고 또 여기에 지금 출마가 좀 거론되고 있는 우상호 수석, 지금 뭐 강원지사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장관까지 합세해서 특정 인물을 후보로 띄우는 이거는 정말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정말 강원도민과 국민을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은 우상호 수석 강원지사 만들기 프로젝트인지 저는 좀 헛갈릴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면 결국은 국민의 심판으로 귀결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윤주진 위원님께서는 이건 약간 사전 선거운동 같은 거 아니냐. 현직 도지사를 발언 못하게 입틀막을 하고 그리고 이 출마설이 나온 우상호 수석을 좀 띄우기에 들어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글쎄요, 그 지방선거까지 10개월 남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사전 선거운동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멀지도 않은 작년 2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차례의 민생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진행한 겁니다. 이 상황은 그러면 저기 사전 선거운동이 맞다라는 자기 고백입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상호 수석의 이름을 한 차례 거론한 것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과도한 그 비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내년 이 지방선거가 10개월이나 남았는데 뭐 벌써부터 지금 이 타운홀 미팅하는 걸 갖고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우상호 수석 이름 딱 한 번 좀 거명했는데 그게 무슨 또 사전 선거운동이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우상호 수석은 본인이 뭐 한마디도 안 하긴 했는데 일단 좀 약간 띄워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죠. 아까 김민석 총리 또 이 상당히 이 강훈식 비서실장에 의해서 살짝 좀 띄워진 느낌이 있었고 요번엔 우상호 수석도 살짝 좀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사실 이건 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긴 한데 주변 사람 말고 나는 이래요 라고 자처해서 손들고 자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SNS 글을 좀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사실 앞서서 여야 합의가 파기가 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위원들과 다 소통하고 일을 한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SNS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법사위랑 얘기했다고? 그럼 추미애 위원장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SNS에 이렇게 해명을 올렸습니다. 11일 오후 5시 44분경, 굉장히 정확하죠. 44분. 원내대표의 발신 전화가 무음 처리된 휴대폰 화면에 떴다.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도중이었으나 급한 일이라고 짐작이 돼서 용수철처럼 튕기듯 일어나 간사에게 자리를 맡기고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야 간 원내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줄도 난 몰랐는데 일단 얘기를 뭐라 하길래 다 금시초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원내대표단은 마감 시한을 설정해두고 좀 서둘렀던 것 같다. 지나친 성과 욕심에 점검해야 될 걸 좀 놓친 게 아닌가 싶다. 안타깝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한테 전화해서 얘기했지만 나는 금시초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뭔가 알아들었다, 알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 답변은 전혀 없었는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얘기를 하면 내가 억울하지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는 좀 많이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이 SNS가 처음이 아니고 한 두어 번 이렇게 SNS를 올리셨는데 뭐 충분히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하고 적극적으로 상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에 본인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분명히 억울한 일이겠죠. 그런데 왜 이런 SNS 글을 이렇게 자주 올리셨을까라고 지금 일반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미리 사전에 해명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또 어떤 불씨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이제 또 설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어른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공방하는 듯한 모습은 좀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당내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어제 또 마침 또 모든 이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으니 추 위원장께서도 아마 더 오늘 이후로는 뭐 이런 말씀은 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뭔가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히려 이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쭉 오늘 저희가 다룬 이 인물들이 있죠.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또 갈등으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서 김민석 총리, 우상호 수석, 추미애 위원장 다 사실 여권의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둥들이거든요. 예. 기둥들 간의 파워 게임이 벌써 시작인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존재감을 계속 이 정청래,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그런 갈등을 이유로 본인들의 존재감을 오히려 과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사실은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나오죠. 강훈식 실장 충남지사 출마 얘기 나옵니다. 우상호 수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지사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추미애 위원장은 어디로 또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서울시장도 생각이 또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국회의장도 노리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반성문을 썼지만 괴딸들에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정청래, 김병기 투톱 갈등이 이제는 하나의 좀 겉절이 양념처럼 돼버린 거죠. 이들의 어떤 본인들의 정치적 그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선거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국정과 민생을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진욱 대변인님의 얘기를 살짝 짧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지금 뭐 아직 본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그 일정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의 출마설이 뭐 주회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도한 정치적 그 비판이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나가는데 주저함이 없다. 여기까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나간다는 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네. 지금 일단 투톱 갈등이 봉합이 되고 지금 이재명 정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100일 갓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나는 동안 어떻게 또 흘러갈지를 지켜봐야겠죠.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네, 다음은 이 사람의 주목해본 시간 아침엔 피플이죠. 첫 번째 인물 이낙연 전 총리예요. 이낙연 전 총리가 대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정치적 뜻 알면서 이낙연 만난 문에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누가 대체 비판의 목소리를 했느냐. 그러니까 일단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요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 지금 이 추석을 앞두고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뵀습니다라고 본인이 만났어요라고 본인 SNS에 이렇게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려요. 이낙연이 정말 딱 이렇게 있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낙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추석 인사차 만나 이 문 전 대통령 밑에서 총리까지 했으니 명절 인사한다는데 인간적으로 뭐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전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이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시면 세상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것임을 알 터인데 굳이 저렇게 환대하는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하면서 최근 다시 그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면서 국가 리스크가 된다는 식으로 비난하는데 그 리스크 누가 만들었습니까? 돕지는 못해도 가만히 있어야지. 내란 동조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한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살짝 글이 또 수정이 되기도 했어요.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일단 이현주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물론 총리를 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인사를 가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그거를 왜 공개를 해서 정치적인 해석이 붙을 걸 알면서도 이런 논란을 자처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네, 이현주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뵙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문 전 대통령이 그걸 왜 만나주며 이런 사진이 공개되도록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본인의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맡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거는 만나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뭐 이런 일은 없지만 국민의힘 인사가 누군가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 뵙자고 해도 그걸 함부로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만나준 것 그리고 만난 김에 뭐 사진 또 찍고 공개되는 것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만나주긴 할 텐데 사진은 공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나줄 수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꾸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낙연 전 총리도 본인이 국무총리를 했던 그 정부의 대통령을 만나 뵙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현재 이 그림을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예전에 민주당 당내 투쟁에서 밀려났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뭐 밀려나거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척을 질 수는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온당한가?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어떤 개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후보도 아니었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이 이후에 그 행보 이후에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거는 도시에 나가서 사업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그 아들이 아버지 다시 찾아가가지고 네. 돈 좀 팔아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좀 더 비판을 받으면 받았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현주 의원이 올린 글을 아까 살짝 수정 전후가 있었죠. 그 부분 잠깐 다시 볼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도 전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이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시면 세상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걸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하면 여기 같이 보시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낙연 전 총리가 역시나 마치 민주당 내 정치적 분열이라도 의도한 듯 굳이 저렇게 환대하는 사진을 공개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앞부분의 수정전엔 살짝 문재인 전 대통령도 좀 왜 만나준 거야? 라는 느낌이 살짝 묻어나는데 수정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마도 지금 김수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감안해서 살짝 나중에 다시 좀 고치자 해서 고친 게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근데 지금 이현주 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거죠. 대선 때 분명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몸담은 당은 새미래민주당인 거죠. 새미래 쪽에서는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힘의 이 몸을 담으면서 이 대통령을 연산제명군이라고 불렀었던 사람이 이현주 의원인데
완벽하게 이번에 개딸 이 모드로 전환을 해서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진영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현주 민주당 의원한테 국민의힘 약간 논평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치는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죠. 네. 광명 쪽이었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왔다가 돌고 돌아서 또 민주당으로 갔는 이른바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이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건 몰라도 이현주 의원이 이와 같은 비판을 하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좀 내용은 상당 부분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못 잡아봐서 안달난 이 총리가라고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낙연 전 총리 페이스북에 갔더니만 네.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이것이 네. 공유가 한 150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 댓글 달린 것 중에 10개 중에 9개 정도는 이현주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낙연 총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문 전 대통령까지도 싸잡아 비난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수박 정모날이다. 한마디로 겉은 이게 파랗지만 속은 빨간. 그래서 민주당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비판하면서 탈당하라는 그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현주 의원, 민주당의 어떤 본진의 어떤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현주 의원의 어떻게 보면 참회록? 네. 내가 예전엔 그랬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개딸들을 내 지지층을 끌어오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고 이낙연 총리 측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도 비판하는 것은 충분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낙연, 문재인 두 명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동부인 모임입니다. 동부인 모임이 무슨 공식적인 모임입니까? 그냥 부부간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개인적인 얘기하고 막걸리 얘기하고 그런 네. 모임 아닙니까? 그것을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이 지금 이현주 민주당 의원의 어떻게 보면 논조인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자기 정치에 방점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현주 의원이 국힘이 있다가 민주당이다가 국힘이 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 이현주 의원이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비판이세요. 그리고 지금 만나서 특별한 정치적인 얘기를 막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동부인해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 요즘 어떻게 지내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이 확전으로 전쟁으로 비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때 입이죠. 대변인을 했었던 고민정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다선 원로 정치인의 의도된 사진 정치다. 누군가한테 기대지 않고선 더는 정치하기 힘들다는 자기 고백 아니겠느냐. 스스로의 존재 이유조차 증명을 못하는 정치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본인 한 사람만 모르는 것 같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의도된 사진 정치다라고 굉장히 좀 날선 비판을 한 건데 근데 김수민 의원님, 고민정 의원은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치를 좀 하면서도 보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마음의 뜻을 윤건영 의원, 고민정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좀 전해서 추론을 하곤 하는데 그럼 요 얘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이 좀 가미가 돼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전 총리까지 만난 마당에 굳이 또 다른 자리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줬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민정 의원의 물론 친문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나타나면서 본인의 독자적인 생각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다. 네. 다선 원로 정치인의 의도된 사진 정치 이거는 딱 이낙연 전 총리만 한 명만 겨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대선 때 행보, 그러니까 기호 2번인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행보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면서 사실은 두 분이 만나기는 했지만 같은 편은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전 총리의 그런 행보들을 다 용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주면서 그런 행보를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고민정 의원의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잘못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뜻이 안 맞고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적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본인이 독자적으로 출마를 하던가 뭐 혹은 제3후보를 밀던가 이런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기호 2번으로 아예 넘어가 버렸다는 거. 물론 당을 바꾸진 않았지만 그걸 미는 쪽으로 넘어가 버린 이상은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낙연 전 총리가 비판을 하는 게 힘이 안 실리게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정치의 이분법에 갇혀서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그다음 행보가 힘들어진다는 교훈을 이낙연 전 총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사실 고민정 의원의 이런 비판의 이 얘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이번 고민정 의원의 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 사이의 어떤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는 그 역할을 좀 했다고 본다. 이낙연과 이낙연, 문재인 두 사람이 같은 팀이야라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 그런 효과의 SNS 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의도된 사진 정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비판 속에서 이 사람은 딱 사진만 하나 딱 올렸습니다. 누구냐? 같이 볼까요? 네. 조국 전 대표가 아니라 조국 비대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 사실 어떤 이 SNS에 사진 하나를 딱 올렸어요. 아무 글도 없이. 근데 보면 이번 김문수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손을 들고 지지를 선언하는 바로 이 사진을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딱 올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최진영 변호사님 일각에서 내가 적자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라고 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사진? 조국 당내의 성비위부터 먼저 해결하고 저런 거 하시죠.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결국 이런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문재인의 적자다. 넥스트 문재인은 나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과시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현재 속에서 특히 넥스트 이재명은 그 여권에서 누구인가를 두고 사실상 많은 민주당 내의 주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갓질한 이런 상태에서 그것이 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지금 그 8.15 특사로 나온 조국 전 혁신당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시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서 정치 뭘 하려고 하는데 당내에 있던 성비위가 오면서 상당히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특히 뭐 성비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자기가 모든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본인 정당 내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당직자가 당내의 성비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입 닫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내용들이 제대로 다 나오니까 이제는 이슈는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는 총구를 내부가 아닌 것이 외부로 돌림으로써 잠재적 본인의 어떤 대선에 가는 에서의 경쟁자일 수 있는 이낙연 전 총리를 처음부터 싹을 자르겠다라는 것이 말보다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그런 페이스북 정치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부분은 간접적으로 아까 지금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전히 고민정 의원이나 조국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의 선을 그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점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비판을 받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대변인 내지 방패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말보다 사진 한 장이 주는 이런 정치력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줍니다. 네. 한참 비판을 막 하시다가 마지막 한마디 요건 인정합니다라고 끝났어요. 근데 요지는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칭찬할 법하긴 하지만 문제는 일단 아까 처음에 그 말로 시작을 하셨죠. 조국 혁신당 내외 성비위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또 이게 이 공격적 이 포문을 여셨어요. 이 조국 전 대표도 이 조국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낙연 전 총리와는 달라요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논란이 얼마나 더 갈지 좀 지켜볼 부분이 있네요. 두 번째 인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누군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예요. 한동훈 전 대표 오랜만에 지금 나왔죠.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특검 증인신문 거부의사 한동훈 강제 구인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해제 표결에 있어서 왜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못 들어갔느냐 여부에 대해서 특검은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일부러 안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 참고인 조사하게 한동훈 전 대표 23일 날 나오세요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내란 특검에서 요 표결 방해 행위 관련해서 요 의혹 관련해서 공판 전 증인신문 사실 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가다 보니까 법원에 와서 공판 전에 증인신문으로 좀 봅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23일 날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SNS에 이렇게 올렸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건 책, 다큐멘터리 증언 이런 걸로 내가 다 말을 했습니다. 더 말해야 말할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안 나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울신문 제목이 강제 구인 가능할까라는 건데 최 변호사님, 강제 구인 체포해서 데리고 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능한 겁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은 네. 이건 그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입니다. 네. 참고인이고 지금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증거 보전 절차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 이분이 그 건강이 매우 안 좋아가지고 뭐 사망하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리 증거를 보존해 두지 않으면은 증거로 나중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이게 그 변호사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나중에 법원에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상황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특검이 이렇게 그 증거 보존 절차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이것을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보느냐. 민주당의 한동훈 전 대표 토사구팽 사건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즉각 해제하고 나아가 네. 내란 특검에 대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면은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를 가만히 놔줄 줄 알았냐? 그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때늦은 후에 저는 그런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한 그 유력 신문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의 그 사설이 있는 반면에 거꾸로 또 하나의 유력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평소 때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는 다 불러내놓고 이거에 대해서 안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상반된 사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양비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뭐 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안 나온다고 해서 구인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면에 특검에서도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른다? 그것을 증거 보존까지 해야 된다? 오히려 이것은 특검의 쇼를 한다.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 우리가 불러서 조사하겠다라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한마디로 민주당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토사구팽 시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이 결국은 국민의힘 다 같이 좀 이 내란 특검 이 손으로 좀 가세요라고 이런 취지로 지금 보내는 거 아니겠니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인데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특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참고인. 보고 있는데 사실은 참고인 중에서도 피해자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까지 국민의힘 주류하고 다 싸잡아 묶어가지고 몰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전해진 소식이 특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직권남용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보지만 이거는 좀 변론으로 하겠고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직권남용을 통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는 권리를 행사하는 걸 방해당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이고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어느 정도는 피해자적 성격이라고 특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같이 몰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 국민의힘 주류하고 같이 묶여서 가고 있다. 한 전 대표 본인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무리 참고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증인신문까지 요청을 했는데 나가지 않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책에 쓴 거 있다.
혹은 서면으로 내겠다 이러면 그냥 끝인 거냐. 본인이 검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책이나 다큐멘터리에 다 써놨다 말했다라고 하지만 네. 그걸 듣고 읽고 궁금한 게 생겨서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전 대표가 책임져야 될 것이, 만약에 특검 수사에서 한 전 대표의 증언이라든지 다큐멘터리 진술 바깥의 내용이 새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한 전 대표도 책임져야 되는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출석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낫다. 거꾸로 얘기해서 책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다 얘기했으면 네. 왜 법정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주류나 이쪽 당원들을 너무 의식해서 본인이 특검이나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 프레임을 막기 위해서 법조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또 김세민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책, 다큐멘터리 이런 데 다 있었으면 그 내용 왜 다시 한번 특검 가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다 얘기했었으면 그냥 그 얘기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못하는 게 오히려 더 법조인으로서의 좀 태도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 요즘 이 라방이라고 하죠. 라이브 방송 매일 자신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이 지난 8월, 9월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를 이제 밝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다 말했고 제 기억에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특검은 저에게 더 들을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민주당에게 더 들을 것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한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진짜 계엄할 줄 몰랐다. 그런데 당시에 김민석 의원 등 해서, 그 당시엔 의원이었었죠. 이 김민석 의원 등 해서 그때 계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라는 얘기 하지 않았느냐. 민주당은 계엄할 거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은 내가 아니라 민주당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김수민 의원님. 민주당이 계엄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 어느 정도 네.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전 대표가 하고 있고, 또 당일에 김민석 현재 총리죠. 그때 표결 때 안 나타났다든가, 또 이재명 대표가 숲에 숨어 있다가 좀 늦게 나타났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 전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삼아왔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당시 행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전 대표가 저는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고수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민주당을 압박하고 싶으면 본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증인신문 청구 절차에 응해가지고 본인의 것을 걸고 얘기를 하고, 나도 했기 때문에 너희도 해라,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전 대표의 행동은 저쪽은 안 하는데 왜 날 불러? 이거 굉장히 정치권에서, 물론 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하수의 행동인 거거든요. 오히려 본인 걸 걸고 나서는 게 더 맞는 거고, 저렇게 라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면 그 힘으로, 그 말할 수 있는 힘으로 증인신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근데 계속해서 저렇게 뒤에 물러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주류 지지층에 대해서 나는 배신자 아니요, 이렇게 영합하려고 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한 전 대표의 우왕좌왕하거나 어중간한 행보가 문제를 더 키웠어요. 본인이 계엄 해제 표결을 했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만, 굳이 또 이거를 한한 체제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끼어들면서 이도저도 아닌 행보가 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오히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하수인 거다. 본인이 나가서 증인신문 받고 특검에서 다 얘기를 하고 나는 했는데 왜 민주당은 안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해야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건데 좀 오히려 반대로 하수 얘기를 걷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최진영 변호사님. 그거는 정치적인 수사는 얘기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잘못된 주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나는 피해자이고 네. 나가는 것은 참고인이지만 민주당의 그 일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에 알고도 그것을 안 막았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부작위에 의한 내란 방조 아니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내란 방조의 피의자로 조사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했지만은 제가 듣는 그런 법률가로서의 해석은 네. 알고도 마땅히 그런 방지를 하고 그것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가만히 두고 있다가 그걸 일단 시행을 12월 3일에 시행하니까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해제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참고인, 피해자를 나를 불러서 조사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 피의자를 불러라. 그 피의자가 누구냐? 지금 국무총리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민주당 국회의원 아니냐. 그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내란 특검의 임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내란이라고 그것이 불법 내란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다 오케이 해준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줬더니만 그 후폭풍이 본인한테 밀어닥치니까 이제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한동훈의 때늦은 만시지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인 것이죠. 이럴 줄 민주당이 몰랐냐는 것이죠. 네, 민주당이 이럴 줄 몰랐느냐라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좀 만시지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23일 날 일단 강제 구인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3일을 그냥 넘기고 내란 특검은 어떻게 또 나올 것이냐 여부터 좀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장본인이 물러나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여당 대법원장 사퇴까지 꺼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세요란 얘기가 여당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사퇴를 하라고 했느냐? 조 대법원장 지난 12일 금요일이었었죠.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우연하게 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지금 사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이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이 좀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이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이 법사위원장 의원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 소홀을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는 겁니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란 세력의 번번이 면죄부주고 법을 이용해서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내란 재판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는 겁니다. 본인이 사법 독립을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장본인이 물러나야 그 독립이 지켜지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 그냥 뭐 물러나세요 이런 정치적인 걸로 들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김수민 의원님 대법원장 물러나요라는 국회 육선의 법사위원장의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근데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1심 재판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글쎄요, 중간에 지기현 판사가 좀 여름 휴가를 길게 갔다 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올해 말에는 심리가 끝난다고 하거든요. 밝혔죠, 본인이 직접. 내년 초에는 판결이 날 것 같은데 특별히 많이 지연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 사건은 뭐 국회에 군경이 출연한 것부터 해서 간단한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증인이나 이런 쪽을 많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어쩔 수 없이 길어지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켜가지고 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최근에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을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헌법 84조 해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양심적으로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권에 굴복해가지고 재판을
중단시킨 것처럼 몰아갔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법부의 위신을 많이 흔들어놨는데 여당에서도 똑같이 다른 방향으로 흔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는 좀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내란 공범의 역할을 한 적이 있는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유죄 준 걸 가지고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유죄라고 판결했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은근슬쩍 이런 문제를 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요즘에 재판부 공격들을 해왔는데 민주당까지 가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재판부를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내란 공범이라고 이 재판부, 사법부를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 점프해서 나간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얘기는 사실 방점이 여기에도 있어요. 사법개혁 그리고 지금 가장 요즘 핫한 뜨거운 감자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란 공범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나온 거를 좀 이제 추측이 되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한정희 정책위 의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명확하게. 요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하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서울중앙지법에는 지식재산 전문재판부가 존재합니다.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합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법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조금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움직임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정희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당 소년 전담 법원도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한정희 위원장의 얘기가 바로 요겁니다. 요 얘기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한 위원장님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소년 전담부가 생기죠? 소년범 사건이 전부터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식 전담부 사건이 왜 있죠? 2017년에 우리나라 그 지식재산권이 점점 늘어나니까 앞으로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노동법원이 왜 그렇죠? 노동 사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앞으로도 그러면은 민주당 말대로 한다고 하면은 내란 사건 계속 나는 겁니까? 원포인트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사건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하나 만들자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저것이 바로 녹비의 가로활자 경강부회 아니겠습니까? 비유를 해도 적절한 비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 어떤 주장에 논거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질은 뭡니까? 사법부가 필요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외부에서 예전부터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언제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그때부터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에 2019년입니까? 영장 기각되니까 사법권이 살아있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사법부가 죽은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이죠. 네, 지금 비유가 좀 맞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내란 관련 사건이 늘어난다는 얘기냐? 어떻게 전담재판부를 만들자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요거는 짧게 김수민 의원님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근데 앞으로 있을 사건, 없을 사건 이걸 떠나서 이제 네.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노동법원 얘기도 있고 이제 가정법원은 이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법원들은 재판이 어떤 특정 재판에 앞서서 만들어져서 그 네. 재판들이 배당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례는 사실 이미 하고 있는 재판, 배당이 다 된 재판을 이렇게 좀 제도를 일그러뜨려서 쏠리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아니다. 만약에 2심 재판부터는 어떻게 하자. 이런 네. 제안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입법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재판을 사실 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측면이 강하잖아요. 예,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좀 뜻을 좀 같이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거를 지금 어디 따로 전담을 빼갖고는 하자라는 얘기는 요건 지금 좀 안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이 민주당의 사법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정청래 대표, 추미애 위원장 막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그럼 뭐 하고 있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같이 볼까요? 네,
국힘 대규모 장외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스팔트 우파 연대가 좀 우려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이 밑줄을 좀 같이 보죠.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5일 전후로 대규모 장외 투쟁을 검토를 하고 있다. 장소는 어디로 할지, 메시지는 어떻게 낼지 등 폭넓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국민의힘 장외 투쟁으로 나가는 겁니까, 거리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란 특별재판부 오케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특별전담재판부에서 재판 시작하자. 그거 하기 위한 천만인 국민 서명운동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년보 목사에 대한 구속과 관련해서 이것은 단순한 기독교를 넘어서 전반적인 종교에 대한 침탈이다. 이렇게 보면서 보편적 가치의 문제를 접근합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아니 아스팔트 우파하고 또 연대하냐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의 지지 세력이 아스팔트 우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외연을 넓혀가기 때문에 네. 결국 큰 틀에서의 어떤 자유우파의 대연대의 한 부분으로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지 그와 같은 장외투쟁을 마치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 그런 세력으로 폄하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편협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아스팔트 우파 장외 투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장외 투쟁으로 가면 아스팔트 우파랑 연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이거 좀 편협하게 보는 시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장외 투쟁을 하게 되면 아스팔트 우파는 뭐 같이 자연스럽게 붙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힘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그들 사이에서 나오는 계몽령이라든지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한다 한들 오히려 들판에 나가서 농사지으면서 새를 쫓는 게 아니라 못자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밟으면서 나가는 그러니까 현재 41%의 지지율을 국힘이 대선 때 얻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반이 달아났거든요. 이걸 더 달아나게 할 수 있는 투쟁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의 발목이 잡혀 있는 이상은 외연 확장이라는 것은 힘들 것인데 여전히 그 지지층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전히 그 강성 지지층이 좀 함몰돼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사실 장외 투쟁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최 변호사님. 일단 거리로 나갈 수는 있는데 마음대로 돌아올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돌아오려면 장외 투쟁을 접는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자칫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와요. 투트랙 전략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위험은 없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재명 그 당 대표 시절에는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수사가 되니까 그냥 장외 투쟁하면서 실질적으로 단식 투쟁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와 같은 투쟁이 성공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종교인의 탄압, 반인권적인 탄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해서 뭐가 없다면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은 그 소년보 그 목사에 대한 것은 네. 구속이 취소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한은 6개월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 투쟁을 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 명분이 없다. 이런 부분은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단순한 기독교를 넘어서 불교, 천주교 같이 어떻게 보면 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대규모 장외투쟁 검토하고 실행할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고 예측합니다. 네.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아스팔트 우파 이런 게 아니라 종교 탄압의 형태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때문에 이거는 뭐 돌아올 명분이 있고 없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지금 연대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사실 이 세이브 더 코리아, 손일모 목사가 있는 세이브 더 코리아에서 같이 이 연단에 섰었던 전한길 씨가 지금 해외로 나가 있죠. 그래서 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걱정했다. 이 커크 이미 이 숨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얘기되는 커크가 총에 맞았었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나도 행사 오면서 이틀 전에 150만 원짜리 방탄복 구입해서 입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번 요 상황이 국민의힘 정말 장외로 나갈지 나가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